반갑습니다. 자, 이틀 동안 잘 보내셨죠? 네.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죠, 공부는? 자,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결격 사유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결격 사유. 자,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우리 법제 몇 주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 몰라야 돼. 그건 몰라야 돼요. 몇 주에 규정되어 있는지는 몰라야 돼. 우리 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죠. 등록 등의 결격 사유는 우리 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13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 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 벗어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등록 안 시켜주니까. 그리고 종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소속도 안 되고 보조원도 안 되고 당연히 임원도 안 되고 사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업계에 종사할 수가 없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 첫 번째 사유가 누굽니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 19세 미만인 자, 맞죠?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다. 그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입니다.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무조건 만 19세가 되어야 벗어난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 심신이 이제 상실된 자로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이 결격 사유인 거죠. 언제 벗어납니까? 네, 성년 후견에 관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단 말이지. 그렇죠? 종료 심판 받기 전에 원래대로 돌아왔다. 안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받은 사람이네. 그죠? 언제 벗어납니까?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나겠다. 이런 말이지. 자, 그 다음 누굽니까? 파산자. 네,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언제 벗어납니까? 복권 선고, 면책 결정, 복권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고 받기 전에 돈을 다 완제를 했다고 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수용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요. 그래가지고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어떤 형이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가 있죠? 네, 사형은 의미 없고, 자, 징역형과 금고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징역, 금고가? 그렇죠. 입법적을 불문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법을 위반하든지 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라는 거. 집행 종료. 자, 예시가 뭐가 있죠? 집행 종료. 그렇죠. 만기 석방이에요. 만기 석방.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요. 가석방이죠. 가석방. 예. 가석방 뭐가 남아있어? 자녀 형기. 목소리가 크니다. 예. 자신 있는 부분이네. 자녀 형기 플러스 몇 년 지나야 돼? 3년. 자,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법률 변경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입니다. 법률 변경 3년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특별 사면도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았다? 몇 년? 3년 지나야 돼요. 되겠죠? 자, 수용자 한 사람 더 있죠? 금고 이상의 형의, 이번에는 뭘 받아? 집행유예죠.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언제 벗어납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벗어난다. 되겠죠? 자, 마찬가지 금고 이상이라면 입법적으로 불문하고, 자, 선고유예다, 기소유예다, 이것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제 입법 관련해가지고 자격이 취소가 됐죠. 그럼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종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뭐도 못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일 못한다고, 종사 못한다고. 시험. 그렇죠? 시험. 대단합니다. 역시.
좀 많이 복스럽네요, 그죠? 네. 자, 시험 칠 때까지 안 자를 건 아니죠? 네. 안 자르는 게 아니 괜찮은데, 그죠? 아무나 잘 못합니다, 저렇게. 맞죠? 아무나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될 일입니까, 그죠?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그게 있고, 이게 있어야지, 이게 딱 대감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어울리네. 자, 어디까지 했지? 시험 때문에. 자, 시험도 못 친다 이 말이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시험 응시 자격 제한자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뭐만 하라 그랬어? 공부만 하라겠단 말이에요. 공부만. 자, 이제 자격이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자격이 정지가 됐으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는 거. 맞죠? 자, 이제 등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망 해산. 기다릴 사람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결격 사유. 결격 사유만 해소가 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만 갖추면 바로 벗어납니다. 이게 3년 동안 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다음 뭐 해야 중요한 거는 폐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업무정지 받았다고 해가지고 결격이 아닙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 사유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뭐 할 당시. 그렇죠.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들이 결격 사유죠. 언제까지?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무슨 당시가 아니에요? 무슨 당시가 아니라고? 처분 당시가 아니라고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으면 대답을 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자, 처분 당시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처분 당시로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또 이 법을 위반했죠. 그래서 얼마? 300만 원 이상이에요. 뭘 받아야 돼?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돼. 그리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 결격 사유. 양벌 규정 혹시 했습니까? 양벌 규정. 그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았다. 300만 원 이상. 그걸 양벌 규정에 의해서 받은 벌금이라 그래요. 그 양벌 규정에 의해서 받은 벌금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임원이 있다. 그러니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러면 법인 자체가 결격이에요. 억울하죠? 그래서 단서가 있다. 뭐라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야 돼요. 그냥 2개월 하지 말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해소한 경우는 제외. 되겠죠? 여기까지 13가지의 결격 사유. 그래서 대답이 만약에 좀 잘 나온다. 대답을 안 보고 좀 잘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조금 된 거예요. 머릿속에 좀 들어있는 거지.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답이 좀 늦게 나온다든지 좀 가물가물하다. 행거가 그냥 들어본 것 같다. 그 정도면은 아직 공부는 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판단하는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돼. 대답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대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104페이지입니까? 자, 1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개업 경영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업무 범위 등, 그렇죠. 범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물어보니까 칠판에다가 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에 관한 내용, 범위. 제목을 붙이면은 업무 범위 등이라고 이제 제목을 이제 붙일 수 있겠고, 첫 번째가 범위 중에서 업무 지역적 범위. 그러니까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냐 이 뜻이에요. 어느 지역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냐?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자연인으로서, 그죠?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했다. 그러면 무슨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업. 맞아요. 너무 대답이 빨라. 그렇죠? 대답을 좀 천천히 방송 분량을 생각해가지고 대답을 좀 틀려주고 하셔. 너무 잘해가지고 다리다 지금. 다른 데 막 틀려요. 다른 데는 이러면서 막 버책 이러면서 막 그래 얘기하거든. 너무 대답이 잘 나왔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공인중개사님. 자,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격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다 불러요. 정확한 명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및 이번에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했다. 그럼 누굽니까? 그럼 법인인 개업이에요. 법인인 개업.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냐 하니까 우리 법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라. 말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보는 거야? 전국으로 보는 거예요. 전국 어디에 있는 중개대상물 다 할 수 있어요. 제주도, 강원도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한 사람 누가 남았어요? 부칙이 남았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누군지 아시죠? 어느 지역까지 할 수 있냐니까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 내 거만 할 수 있어요. 부칙은 업무 지역이. 자, 그러면 부칙이 여기에 남구에 있다. 울산 남구에 있다.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업무를. 어디? 이걸 잘 모르겠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자기 사무소 관할 특강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다른 데 거는 못해. 자, 다시. 울산 남구에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업무를. 울산 광역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울산 거만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포항 북구에 있다. 포항시 북구에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어디? 포항시. 포항시 거만 하면 너무 작지 않나? 그래가지고 뭘 하겠노? 포항 남구, 포항 북구에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경상북도까지요. 이 경상북도예요. 도 맞죠?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다. 어디까지? 그렇죠? 창원 마산 하포 창원 어딘지 아시죠? 자, 하여튼 특강도. 근데 조금 더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네. 부칙은 제한이 있다. 그런데 부칙이 조금 넓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거는 사설망이 아니라 국장한테 지정받은, 그죠? 지정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통신망이에요. 전국적인 통신망이지. 정보망에 일단 가입을 해요. 가입했다 해가지고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입을 해놓고 그 정보망에 공개가 된, 공개된 중개대상물 정보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겠다. 지역 제한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에 있는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선 아시겠죠?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넓어진 게 아니고 정보망에 중요한 말이 뭐예요? 공개된이네. 공개된. 당연히 공개 안 된 거는 못하는 거고 공개된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넓어지겠습니까? 조금? 자, 그래서 이런 원칙과 예외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뭐냐니까 업무의 범위예요.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중개업 이외에 같이 할 수 있는 업무, 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자연인이죠. 그리고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했다. 누구라고요? 네, 공인중개사인 기업이죠. 공인중개사인 기업.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인 기업은요, 중개업에다가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는 말 없는 이상 다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제한이 없는 겁니까? 네. 겸업에 제한이 없는 겁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중개업 플러스 다 할 수 있다고요. 중개업 플러스 문구점을 운영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어떤 학원에, 공인중개사 학원에는 원장님이 강의도 하고 중개사무소도 그 학원에다가 차려놨어요. 있어요. 그래 해놨더라고. 벽에다가 다 붙여놨더라고. 게시해놨고 다.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로 사무소가 필요 없어요. 그 학원에다 바로 하면 돼 그냥. 그냥? 자, 그리고 특히 특히 이렇게 좋은 거는 미용실이라고 했죠 제가. 했습니까? 미용실이 좋아요. 미용실은 일단은 손님들이 올 거 아니야. 머리를 하러. 뭘 사람이 와야 해먹지. 그죠? 뭘 와야지 말을 하지. 그래서 일단 손님이 올 거 아니야. 미용실 머리 깎으러 온다. 오면 파마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염색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잖아. 그럼 막 얘기를 해. 일단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파마를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를 안 붙이지. 여자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막 해가지고 저기 금매로 나온 거 있다고 저거 좋은 거. 그래가지고 머리를 내가 감아가지고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차를 타라 그러면서 막 커피를 딱 들고 타라 그러면서 바로 데려가가지고 보여주고, 그죠?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그죠? 그것만 해도 어떻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이러면 또 막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 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로 1년간 커트 무료, 이런 거 해야지. 프로모션으로 막 이런 거. 파마는 안 돼. 파마 제외. 왜? 비싸니까. 한 건 더 하면 온 가족 커트 무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소문이 막 나가지고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잘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미용실. 실제로 우리 부산에 이제 미용하시는 분이, 이미경 헤어라인이라고. 미용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고. 합격했지, 그래요. 미용실을 차리고 있다니까요. 자, 하여튼 다른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다. 제가 머리 파마를 4번 하면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야 돼. 파마 4번 하면 한 번 했잖아 지금 1월달에. 4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해요. 그럼 시험 치러 가야 돼. 10월달에. 아시겠죠? 3번 할 때쯤 되면 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3번 할 때쯤 되면 좀 긴장하셔야 돼요. 그때 한 100일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마지막 파마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이 한 중순까지 정도 할 거거든요. 10월달에 끝까지 안 해요. 시험은 10월 말이잖아, 그죠? 중순까지 하기 때문에 초에 제가 파마하면 볼 건데 중순 이후에 파마는 못 본다 이 말이죠. 자, 하여튼 다른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 부칙이 있잖아요.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뭐를 못하냐 하니까 경공매 업무를 못하네. 경공매 업무, 요거는 예전에 변호사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법무사까지 하다가 우리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부칙은 일단은 공부를 안 했고, 그죠? 자격증도 없다. 그래서 일단 경공매 업무를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외합니다.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경공매 업무 빼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했다면 법인인 기업이 되겠죠. 시험 문제는 이 법인인 기업이
단독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법인의 업무 범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을 해가지고 박스 형태로 보통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그 다음에 6가지 업무가 있어요. 이 6가지 업무가 뭐냐 하니까 우리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예요. 우리가 등록 기준할 때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들어봤죠? 예, 그때 말하는 이 14조. 14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14조 조문 번호를. 첫 번째가 어떤 업무냐 하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대관리 등 부동산,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상업용 건축물 주택을 말해요.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인데 첫 번째는 조문을 그대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죠.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임대관리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 임대관리 하면 할 수 있는 업무고 주택의 임대관리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근데 상업용 건축물 임대라고만 적어놨다. 뭐 상업용 건축물 관리라고만 적어놨다. 그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임대관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 관리는 안 되지만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을 적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대행을 하는 거죠. 대행 수수료 받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행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업무. 자, 두 번째가 부동산.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까? 상담이 영어로 뭐라면 상담은 컨설팅이 되겠네. 컨설팅. 컨설팅 맞습니다. 컨설팅. 자, 그리고 이때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토지랑 건축물을 말하는데 건축물은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건축물은. 상업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관한 상담. 되겠죠?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 거래에 관한 상담.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상담을 해주래요. 토지 이용업, 토지 개발업, 토지 거래업. 이거는 할 수 없는 업무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면 누굴 대상으로 해냈냐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래요. 반드시 이 자리 누가 와야 돼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와야 돼요.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랑 개업 공인중개사랑 다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오면 안 되고 그냥 일반인 오면 안 되고 취업준비생 오면 안 되고 소속 오면 안 돼요. 누구만 와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만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 자리에. 그럼 이 자리 바꾸겠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법인인 개업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할 수? 아까 없다 했잖아. 상당히 밝아요, 귀가. 아까 없다 해놓고 바닥에 또 있다 그래요. 없다, 있다. 자, 이거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헷갈려. 지금 현재 수준에서요. 헷갈릴 수 있어, 이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다. 그럼 법인인 개업은 누구예요? 기업입니까? 기업 맞아요? 기업 맞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 맞는데? 기업 대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법인인 기업도 기업 맞잖아. 맞아요.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이게 약간 이제 공부가 덜 된다든지 아니면 긴장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 와야 되는데 왜 법인이 나왔지? 그러면서 막 안 돼.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업무 해가지고. 그리고 그 번호의 조합이 또 보기에 있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니까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법인인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되겠죠? 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지. 네 번째 보세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무슨 대행? 분양 대행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업용 건축물 주택이네. 다른 건 안 됩니다. 공업용, 농업용 안 돼. 토지의 분양 대행은 토지 분양 대행 됩니까? 안 됩니다. 시험에 나왔죠? 주택 용지의 분양 대행. 주택 용지에 대한 분양 대행 됩니까? 주택 용지에 대한 분양 대행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주택이 막 들어가 놓으니까 아 이거 주택이면 주거용이지 이러면서 막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용지는 토지예요. 용지 토지 맞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라든지 이사업체,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인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알선하고 소개.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운영 못한단 말이에요. 법인은 직접 못해요. 용역업체를 운영 못한다고. 소개죠. 소개. 용역의 제공은 됩니까? 용역의 제공이라고 시험 나왔다고. 용역의 제공 됩니까? 용역의 제공이 뭐죠? 용역업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알선. 소개. 용역업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알선. 자, 그런데 요 두 사람, 법인 말고 요 두 사람 있죠. 요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랑 부직사인 기업, 이 두 사람 개인인 기업들, 이 개인인 기업들은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 용역업체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고 경공을 빼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 다 운영할 수 있다. 중개업하면서. 자, 그럼 이렇게 중개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청소해주고 청소업체 운영 청소해주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도배 발라주고 가가지고 또 이사 다 날라주고 병원 가고 그렇게라도 다 할 수 있다며. 다 혼자 다 해보라고. 자, 하여튼 할 수 있는 업무 좀 잘 기억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경매 있죠. 그다음에 공매 있죠. 부동산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자,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업무?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업무예요? 경공매 업무라고 보시면 돼. 이 경공매 업무를 누가 못합니까? 부칙이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잖아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하면? 네. 못 들었어요? 혼자 들었네. 다시 할게요. 잘 들으세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X죠. 틀렸어요. 왜? 부칙 때문에. 부칙이 법인이 할 수 있는 경공매를 못 하거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좀 어렵게 나온 게 있어. 어떻게 나왔냐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많이 냈지만 조금 어려운 게 뭐가 어렵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공매 부동산이죠. 근데 공매 동산이라 나왔어요. 공매 동산에 뭐 매수 신청 대리 이래 나오면 이거 못 찾아요. 동산이라고 적어 놓으면은 그게 눈이 안 가요. 거기에 시험 문제 풀 때 보면. 그러니까 경매 보고 공매 보고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뭐 입찰 신청 대리 이것만 보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틀렸어. 설마 그렇게 낼지 몰랐네. 그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낼 게 없으면 그렇게 냈겠어요. 물론 할 말은 없어요.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 업무잖아요. 여기 부동산. 동산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지문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눈을 다 뜬 거예요? 눈을 다 뜬 거예요 눈을? 눈을 좀 뜨고 계세요 지금. 오늘 제가 뭐 프린터 하나 나눠드렸죠? 네. 프린터 여기 아주 핵심 암기사항 정리. 여기 지금 법령 파트는 거의 행정처분 벌칙까지 법령 파트는 거의 다 들어있어요. 법령 파트를 위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 파트는 이제 거기 내용 거의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중개 실무 쪽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글자를 지금 여러분 나가는 건 A3로 나갔습니까? A3 맞아요? B4 아니죠? 예, 여기는 좀 학원이 좋아서 그래요. 학원이 좋아가지고 A3로 나갑니다. 글자가 좀 커졌죠? 이게 원래 B4짜리 B4였거든요. 원본이. B4로 나가면 글자가 좀 많이 작습니다. 좀 작게 딱 느껴져요. 작다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글자가 좀 작아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이걸 한 장짜리로 만드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라고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 수시로 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책상에다 붙여놓고 아니면 뭐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에 붙여놓고 자기 집에 화장실에 붙여놓으라고. 집에 화장실에 여기에 붙여놓지 말고 집에 화장실. 근데 어떤 학원에 가면은 그 화장실에 붙여놓은 학원도 있더라. 요거를 학원 자체에서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냉장고에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싱크대 이런 데에다 붙여놓고 이걸 수시로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수시로. 그래야지 이게 기억이 돼요. 계속 보는 주기가 짧아져야 돼. 모든 공부가. 그래야지 머릿속에 남아있다고요. 오래 간다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적이 나오는 사람들, 기억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요. 방법이. 자주 본다니까. 자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한번 좀 바꿔보세요. 공부를. 스타일을. 그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들을 다 자주 이렇게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싹 봐주고 이런 식으로 보는 습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너덜너덜 할 때까지 계속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다 너덜너덜 하면은 또 달라고 하고 여기 사무실에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보시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경공매 업무까지 여기가 업무 범위다. 그럼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해서 지역적 범위를 먼저 물어봤네. 양가로 1번.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양가로 2번.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업무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끝에 보시면 사무소, 관할, 특광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특광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넓어지는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2번. 정보망에 가입을 해요. 일단은 먼저.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정보,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다. 이 말은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 그러니까는 정보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겠다 하고 같은 말이죠. 당연히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이 제재를 받습니다. 부칙은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겸업의 범위 해가지고 먼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왔네.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총 6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 2번부터 보시면 되겠네. 중개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임대 관리가 딱 명시되어 있죠.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관리는 안 됩니다.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보세요.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잖아요.
상담, 컨설팅을 말하겠죠.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랑 건축물 다 말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가시면은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끝에 도배라든지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소개, 알선인 거예요. 직접 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지. 동그라미 5번에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입니다. 분양 대행이에요. 토지의 분양 대행은 안 된다. 우리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 토지, 택지 분양 이거는 대행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6번입니까?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반드시 개업이 대상이 돼야 된다. 이 뜻이고요.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경매 및 있죠? 경매 및 밑줄 옆으로 쭉 가시면 공매 대상 부동산이 나와요. 그래서 경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냐면 권리분석, 취득이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이게 그 유명 경공매 업무. 자, 그래서 이 경공매 업무는 붙이지 못한다고 했고, 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줄의 끝에 보세요. 세 번째 줄의 끝에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 말고 경공매 업무 중에서 경매 부동산에 관한 대리, 경매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을 갖춰 가지고 지방 법원에 가서 등록하래요. 그리고 감독받아야 된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경매 부동산의 대리. 다른 업무 아니고. 공매는 아예 등록할 필요 없고, 공매 업무는 경매 중에서도 경매 대리. 경매에 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이건 등록 안 합니다. 그냥 경매 대리. 우리 시험 범위 제일 마지막 단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당연히 법인이 업무를 경호 위반하면 제재가 있어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개인업자의 겸업 범위라고 했네. 일단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제한이 없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줄에 보면 가로 안에 다만 부칙이란 말 있죠. 다만 부칙사의 개업은 뭘 못한다고요? 경공매, 알선, 대리 이런 거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동그란 큰 3번에 중개 대상물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 중개 대상물은 우리가 토건, 입광공 이렇게 암기했죠. 이 토건, 입광공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범위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토건, 입광공으로. 부칙도 토건, 입광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범위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11페이지. 다른 건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자, 111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고용이 나옵니까? 예, 고용인 한번 볼게요. 고용인. 자, 고용인 하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 뭐라 불렀냐 하니까 고용인을 사용인이라고 했었어요. 사용인. 우리 법에. 그러니까 사용인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좀 순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고용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직원을 얘기해. 직원. 그래서 이 고용인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서 크게 이제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유형. 고용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고용인이 누굴 고용인이라고 부르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우리 용어에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참 맞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이 안 나오는 그 사람. 그 사람 누군지는 알겠는데, 자,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맞아. 그리고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하고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아시겠죠? 요 사람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습니까? 그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시겠죠? 실무교육을 언제 받아야 돼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약발은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용되는 거니까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일단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누굽니까? 중개보조원이다 이 말이에요. 중개보조원은 또 누굽니까? 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온 거죠. 기업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 업무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나, 그죠? 그 말을 하는 거는 일단 반칙이에요. 지금 말을 하면은 지금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 반칙이야. 지금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할 시기가 아니고 그냥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면 충분히. 자, 그래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무슨 교육 받습니까? 무슨 교육? 직무교육. 직무교육. 직무교육도 언제 받아야 돼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다 고용되는 거니까.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 불러요? 이 두 사람을 합쳐서 고용이라 부르는 거예요. 고용인 안에는 이 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속이랑 보조원이랑.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 유형이었고, 이제 두 번째가 신고의 시기예요. 첫 번째, 고용을 했다. 고용을 한 때에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하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만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요거 말고는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리게 나오겠습니까? 업무 개시 후, 업무 개시 후 틀리겠지, 그지? 업무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틀렸겠고,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또 틀린 거예요. 맞는 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는 몰라. 일단 업무 개시 전까지. 자, 다시 한 번 더. 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신고가 된다. 고용신고는 전자신고가 된다. 되겠죠? 두 번째,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단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퇴사. 퇴사. 아주 고급 단어를 나왔는데, 퇴사. 어떤 학원에 잘렸다. 옛날에 우리 법에도 해고라고 나왔어요. 해고된 때. 일을 그만둔 거죠. 해고라고 하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로 바뀐 거예요. 네, 고용관계 종료가 됐다 그러면 종료일이 있겠지. 일단 먼저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래서 이것도 외울 때 여러분들 그냥 10일 이내 하면 안 되고 언제서부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지 잘 안 헷갈려요. 10일 이내. 언제서부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그런데 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니까 조문에 우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포함이라는 조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실무하고. 근데 우리 실무대로 하면 안 되고 법대로 해야 돼요. 법 조문대로. 그래서 법 조문상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이런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에 대한 누구의 책임?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업은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된 고용인을 고용해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일을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한번 시키면 이렇게 열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알아서 막 착착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제가 있는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행위가 아닌 거지. 업무상 행위. 좀 넓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인을 고용한 누구의 행위?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 지문이다. 본다. 이 본다를 네 글자로 얘기하면 간주한다예요. 간주한다는 번복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지. 절차가. 간주한다가 맞는 거죠? 근데 뭐라고 틀리게 나오겠어? 추정한다 나와요. 추정한다는 반정을 들면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한다는 틀렸습니다. 간주한다가 맞는 거예요. 본다 내지는 간주한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험 지문이다. 자,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지나 세 가지 책임을 지는데 첫 번째가 민사 책임을 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하니까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 그러니까는 고용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그때 어떻게 책임을 지냐니까 첫 번째가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진다는 소리예요. 개업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고요. 손해배상 해주라고요. 민사적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무과실이라고 해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두 번째가 부진정 연대 책임. 우리가 연대보증, 보증 많이 들어봤죠. 연대보증.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내가 보증을 서줬다. 연대보증. 그럼 친구가 돈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줘야 되죠.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 말을 아예 안 해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부진정이란 말이. 개업하고 고용인 간의 관계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개업하고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한테 손해배상 해줬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한테? 고용인한테 달라고 보상을 구한단 말이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민사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형사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은 우리 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법 50조에 관한 내용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법 50조에 보면은 양벌 규정이 있는데 양쪽 다 벌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이 어디입니까? 양쪽이? 양쪽은 개업하고 고용인이에요. 둘 다 벌 주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양벌 규정 어떤 거냐면 고용인이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반 행위를 해야 되느냐?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행정 형벌이라는 게 있고 행정 질서벌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벌에 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요. 어떤 잘못?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 한 경우.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는 징역형과 벌금을 말하거든. 징역형과 벌금 말이에요. 우리의 법에 48조라는 게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49조에 보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 두 가지를 행정형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용인이 이걸 잘못을 해야 돼요. 여기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위반해야 된다 이 말이지. 질서벌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을 했을 때 첫 번째 그 행위자라고 하면 고용인을 말하지. 고용인은 뭘 받겠어? 해당 형벌을 받아요. 해당 형벌이라고 하면 3대3이면 3대3, 1대1이면 1대1. 그러면 징역형 또는 벌금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고용인은 교도소 갈 수 있습니까? 징역형 받으면 교도소 가는 거잖아요. 판사가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럼 징역형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벌금 받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한 가지. 고용인은. 그런데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했어요. 자, 3대3 같으면은 3천만 원 이하, 1대1 같으면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는 말이지. 만약에 행위자도 벌금 받았다 치자. 그 벌금의 액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똑같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면책 규정이 있어요. 책임을 면하겠다 이 말이지. 그럼 벌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어떤 경우에 안 받냐 하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업무에 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거예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 그 말이에요. 했다고.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줬다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실이 있다 없다? 과실이 없는 거예요. 과실이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안 했다면 과실이 있는 거죠. 그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과실이 있으면 받고 과실이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무슨 책임이라 그래요? 과실이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야? 어? 자, 과실이 있으면 받고 과실이 없으면 안 받는다. 그거 무슨 책임? 어?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그래서 이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으면 받고 과실이 없으면 안 받는다고요. 형사 책임은. 근데 민사 책임 보세요. 민사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고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랬잖아. 민사적으로. 맞죠? 그래서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좀 다르죠?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세 번째. 행정 책임이에요. 세 번째가 행정 책임이죠. 행정 책임은 다른 말로 행정 처분입니까? 맞아. 고용인 때문에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의 행위로 본다 했잖아요.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개업이 한 거예요. 개업이 했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고용인의 행정상의 책임은 결국 누구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고용인 때문에 개업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민사, 형사, 행정 이 세 가지 책임 중에서 하나는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되면 다 받아요. 교통사고랑 비슷해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다 부서지면 다 물려줘야 되죠. 다치고 이러면 막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그리고 너무 음주 교통사고다 그러면 형사 책임으로서 징역 또는 벌금 받겠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음주 교통사고니까 면허가 취소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다 받아요. 이해됩니까? 네.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다가 한번 해보든지. 살짝.
자, 그래서 고용인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번 볼게요. 111페이지. 자, 고용인의 종류. 자, 고용인의 종류는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개보조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고용인이라 부르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용신고라고 있죠. 자, 고용신고는 양가로 3번이에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잖아. 그죠? 그럼 자격증은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가? 첨부 안 합니다. 자격증은 첨부 안 하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등록관청이, 그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속의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했어요. 항상 그렇죠. 자격증은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입니까? 5번. 외국인을 고용해도 됩니까? 외국인 되죠.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은요.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 나오네. 두 번째 줄.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며칠? 10일이네. 자, 오른쪽에. 그래서 이 신고는 다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다 제재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뒤로 넘어갔어. 큰 3번이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상의 책임, 사용자 책임이다. 양가로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인데 밑줄 한번 꺼볼게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맞죠? 제일 밑에 줄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이거는 간주 규정이에요. 간주한다죠. 뭐가 아니라고요? 추정 아니다. 추정한다가 아니에요. 추정 규정이 아니라는 거지. 자,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민사상의 책임. 자, 민사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연대 채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체적인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이다. 고의과실 관계없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옆에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 양자의 책임 관계는 연대 채무 관계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어떻게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을 상대로 해서 공동으로 이 연대죠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상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 개업이 고용인한테 손해배상 해줬죠. 그러면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세 가지가 민사책임. 자, 민사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행정상의 책임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이에요. 그러므로 고용인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이제 위반하게 되면 그 처벌을 누가 받겠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제 형사상 책임. 형사 책임은 양벌 규정이란 말이에요. 양벌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 거기 보시면 제 50조에 규정되어 있네. 그치? 양벌 규정. 동그라미 1번. 자, 양벌 규정이라고 하면은 소속 보조원,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이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반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48조 3대3, 또 49조 1대1, 요걸 합쳐가지고 행정형벌이라고 해요.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이름을. 행정형벌. 3대3, 1대1에 관한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행위자, 고용인은 해당 벌을 받겠죠. 그리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한다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단 말이에요. 징역형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벌금형이 동일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마지막 줄에.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면책 규정이라고 있죠. 자, 면책 규정이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이네. 그 업무에 관해서 기업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네. 그러면 받지 않겠다는 얘기지. 면책 규정.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119페이지에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